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름의 폭풍우를 지나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 67세는 끊임없이 몰려오는 스캔들 폭풍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유민주당 LDP과 그 당의 동맹들, 심지어 총리의 가족까지 연루된 사건들이 그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일본의 생활비가 급등하면서 위기가 더욱 심화되었고, 이는 LDP 내 불만을 유발하며 기시다 총리에 대한 지지율을 사상 최저로 떨어뜨렸습니다. 스캔들로 인한 압박이 커지면서 기시다 총리는 9월에 당권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LDP가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경우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의 외교 전략과 예산 계획의 실패는 상황을 구제하기에 부족했습니다. LDP 내부에서 연이은 스캔들, 부패 혐의, 기밀 정보 처리 부실 및 괴롭힘 문제 등이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각각의 장관과 의원들이 사퇴하고 소득 미신고 문제까지 발견되면서 당의 명성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위기 해결과 예산 개혁을 시도했지만 대중과 관찰자들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실패는 단순히 스캔들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경제 및 정치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3대 경제대국 자리를 독일에 내준 일본은 올해 인도에도 밀려 세계 5위로 내려앉을 전망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이 계속되며 40년이 돼버린 상황인데요. 게다가 한국도 60년 만에 주요 경제 지표에서 일본을 넘어서며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이 한국보다 100배 이상 높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일본을 역전해 새로운 이정표를 썼다는 것인데요. 또 현재 일본의 심각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일본의 이상한 사회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엔화 가치가 간단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달러당 155엔대마저 붕괴되었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26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환율은 장중 달러당 160엔까지 치솟으며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엔화 가치가 한 달러당 160엔대로 추락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에 처음입니다. 엔화 가치의 추락은 탄탄한 경제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면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당분간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앞다퉈 엔화를 내다 팔고 달러화를 사는 움직임이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동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달 들어서는 달러당 154엔대에 진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본격적인 시장 개입에 앞서 엔저 현상을 멈추기 위해 구두 개입에 돌입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당국 구두 개입과 3국 공동선언에도 미 금리 인상 모멘텀, 미 경제 강세에 뿌리를 둔 킹달러 현상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지난 3월 일본은행은 17년 만에 정책 금리를 올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고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한 것입니다. 30년간 이어진 디플레이션에서 탈출, 2% 물가 목표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규모 금융 완화는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한 축이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완화적 통화 정책, 재정 지출 확대, 구조 개혁 등 세 가지 화살로 비유되는 경기 부양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현재 심각해진 일본 경제를 보며 일본 내에서도 아베노믹스는 망국 정책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23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모타니 고스케는 일본 경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망국 정책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대한 실험이었지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모타니는 2010년 출간한 디플레이션의 정체에서 금융 완화는 내수를 확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청년 임금 인상, 여성의 취업과 경영 참여 촉진,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증가뿐이라고 썼습니다. 우선 물가 상승에 따라 증가했어야 하는 명목 GDP는 연평균 1.5% 증가에 그쳤다며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비는 제자리 걸음이다. 엔저의 폐해만 눈에 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엔저로 국부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핵심 주장입니다. 그는 일본은행이 국채와 주식을 사들인 결과 금융 완화를 포기하기 어려워졌고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도 고정화되면서 달러당 150엔대의 엔저가 지속되고 있다며 에너지, 식량, 소프트웨어, 무기 등을 해외에서 사올 때마다 1.5배 이상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플레이션 탈출과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 아베노믹스는 전혀 반대의 결과를 초래한 일본 역사에 길이 남을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꼬집은 것입니다. 버블 붕괴 후에도 성장세를 이어가던 일본 경제가 완전히 위축됐다는 것인데요. 또 그는 세계가 보는 일본 경제의 존재감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최종 평가를 내렸습니다. 실제로 내년 일본 GDP 규모가 인도에 밀려 세계 5위로 하락할 전망이라고 많은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일본은 2010년 중국, 지난해 독일에 각각 추월당했는데요.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2025년 인도의 GDP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난해 IMF의 전망치로는 2026년에 인도가 일본을 역전한다고 예상했지만 이달 IMF가 제시한 수정 전망치에서는 역전 시기가 1년 더 앞당겨진 것입니다. 엔화 가치 약세에 따라 일본의 달러화 기준 GDP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게다가 특히 일본은 근로자 임금이 30년 동안 거의 오르지 않는 것도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이 최근 기록적인 임금 인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유출되는 젊은 근로자들이 규모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록적인 실질임금 하락세와 엔화 약세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작년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일본인은 약 1만 5천 명으로 2001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캐나다와 뉴질랜드에서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일본인이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18세 30세 사이의 젊은 근로자들입니다. 일본 노동력의 해외 유출은 워킹홀리데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일본인의 수는 약 58만 명으로 1989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극심한 임금 격차가 지목됩니다. OECD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일본의 평균 연봉은 약 4만 1,000달러로 호주 5만 9,408달러와 미국 7만 7,463달러에 크게 뒤졌습니다. 또 지난 30년간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의 평균 연봉이 2.5배가량 상승한 반면 일본은 1.01배 상승에 그쳤습니다. 30년 동안 1.01배면 아예 안 올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지난달 춘투봄철 임금 협상에서 5.24%라는 기록적인 임금 인상률이 타결됐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의 하락세를 반전시키기엔 어려웠는데요. 이렇게 일본의 임금은 오르지 않는 반면에 한국의 임금 수준은 크게 올라 20년 만에 일본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상용근로자 임금 총액은 399.8만 원으로 일본의 38만 5,500엔 379.1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임금 총액은 2002년 179만 8천 원으로 일본 38만 5,600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20년 만에 임금 총액이 역전된 것입니다. 경제 성장률까지 고려한 임금 인상률도 대기업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메이지 야스다 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젊은이들이 일본의 경제 전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들의 생활 여건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수치가 내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게다가 인구 고령화에 직면한 일본의 인력난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황이 이렇자 일본 내 이상현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장시간 고강도 노동의 저임금의 열악한 수준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한 달에 225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했는데요. 근로자 평균 163시간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약 40%가량이 월 소득도 20만엔, 한화로 180만 원 이하라고 답했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거의 70%에 달했는데요. 이런 장시간 고강도 노동, 저임금의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런 일자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 내에서는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는 먹튀 현상도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4월 28일 일본 후지뉴스 네트워크 FNN 프라임 온라인은 도쿄의 한 선술집의 억울한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도쿄 아키하바라에 위치한 한 선술집은 셀러리맨으로 보이는 남자 6명이 약 16만원치 음식을 주문해놓고 이 시간 동안 먹었는데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SNS 등에는 이와 같은 먹튀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일본의 심각한 경제 악화로 인해 황당한 사건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올해 한국이 주요 경제 지표에서 60년 만에 일본을 앞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100배 넘게 차이나던 일본과의 수출 격차를 60년 만에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수출은 한 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입니다. 일본은 19세기 후반 서구화에 성공한 이후 아시아 제조업 강국 지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올해 연간 기준으로 일본을 제치는 게 현실화하면 이런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1960년대 이후 시작된 수출 주도 산업화의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통상 전문 관계자는 일본으로부터 배운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을 통해 원조 국가를 넘어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화의 걸음마를 막대던 1960년 합굴 수출은 3,280만 달러였습니다. 당시 고도 경제성장기에 들어서 있던 일본의 수출은 같은 기간 41억 달러로 한국의 100배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이 산업화 본궤도에 오른 1980년에도 수출은 174억 달러로 일본 1,298억 달러의 7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한국 수출이 일본을 넘어선다면 100배 격차를 60여 년 만에, 7배 격차를 40여 년 만에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사실상 올해 한국 수출이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한국 수출은 2009년 4월 처음으로 세계 수출 대국 10위권에 진입했고 2019년 네덜란드에 4위 자리를 내준 이후 줄곧 5위에 머물러 있는 일본과 비교됩니다. 일본은 비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난해 세계 3대 경제대국 자리를 독일에 내준 일본은 올해 인도에도 밀려 세계 5위로 내려앉을 전망입니다. 흔들리는 수출 5위 자리는 일본 경제의 침체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데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수출 시장은 한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등 여러 나라들이 5위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체질 개선에 힘쓰고 신규 수출 시장 개척, 공급망 확보 등에 따라서 유료 광고 포함 태그는 달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니케이는 일본 중소기업들의 파산 급증을 경고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인플레이션과 높은 인건비로 인해 재정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호실적을 기록한 일본 대기업들과 전혀 다른 양상인데요. 도쿄쇼코 리서치가 지난 4월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거의 90%의 기업이 조달 비용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높아진 인건비 때문에 많은 건설 회사들이 근로자를 구하기가 어려워 사업 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파산 신청을 하는 등 인플레이션과 인건비가 코로나19 이후 기지개를 켜려는 일본 경제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때 세계 최초로 노트북을 출시하기도 했던 일본의 대표적 전자 제조업체 도시바가 78년 만에 도쿄 증시에서 상장이 폐지되었다는 소식은 일본 국민들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는 수 없이 일본은 또 해왔던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은밀한 외환시장 개입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21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N달러 환율이 장중 달러당 151.94엔을 찍은 후 갑자기 144.50엔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 BOJ 5조 5천억 엔 규모의 엔화를 몰래 사들이는 복면 개입에 나섰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복면 개입은 일본 통화당국이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은밀하게 환을 조정해 나서는 것을 뜻하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인위적인 외환시장 개입도 이제 약발이 다한 듯 싶습니다. 환을은 국가 신용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식의 복면 개입을 계속해봤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국가 신뢰도만 추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이 시기에 일본은행 시스템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일본은행의 역량 부족이 다시 도마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일 일본 내 은행 등 금융사 간 이체 결제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켜 11개사의 이체 서비스 등이 일제 중단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내 금융사 간 이체 결제망인 전국은행자금결제 네트워크가 장애를 일으키자 11개 금융사의 이체 서비스가 일제히 중단된 것입니다. 사고 원인은 연휴 중 진행된 시스템 작업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이와 별도로 우체국 은행 업무의 민영화로 분리돼 있는 유초은행도 모바일 거래 등 일부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이번에도 어김없이 디지털 후진국 일본의 면모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실망한 외인들의 일본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일본 증시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9월에도 외국인들은 눈에 띄게 일본 증시에서 발을 뺐습니다. 일본은행과 경제에 대한 신뢰는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 이들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환율 조작을 할 게 아니라 과거에 저지른 잘못부터 바로잡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일본은 과거 한국의 돈을 강탈해놓고도 뻔뻔하게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루고 싶었던 꿈을 완수하고자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100년 전 한국의 독립자금이 일본에 의해 강탈당한 사건을 아시나요? 외국인 독립운동가인 호머 헐버트 박사는 고종 황제의 외교 자문 담당이자 비밀 특사였습니다. 그는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로도 참가해 전 세계의 일제의 만행을 고발했고 뉴욕 트리뷴의 한글과 한국어의 우수성을 알리는 글을 쓰는 등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인물입니다. 헐버트 박사는 헤이그 특사로 참가했다는 이유로 일본의 박해를 받아 미국에 정착하게 되는데 1909년 일시적으로 한국에 왔을 때 고종 황제로부터 마지막 밀명을 전달받습니다. 그 밀명은 독일계 은행인 상하이의 덕화은행에 예치한 고종의 내탕금을 찾아 나라를 위해 요긴하게 써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탕금은 임금 및 왕실이 오늘날의 금고와 같은 내탕고에 재물을 넣어두고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사유재산을 뜻합니다. 고종 황제는 서울 주재 독일 공사관의 주선으로 1903년, 1904년에 금괴, 엔화 등 자신의 내탕금을 상하이 덕화은행에 예치했던 것입니다. 이때 덕화은행 은행장은 직접 고종 황제의 지시에 의해서만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전달했는데요. 일본의 감시를 받고 있던 고종 황제는 자신이 직접 예금을 인출할 수 없으니 헐버트 박사에게 예금을 찾을 수 있는 위임장과 예치금 관련 서류를 전달하면 내탕금을 찾아와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는 밀명을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비밀리에 서류를 전달받은 헐버트 박사는 고종 황제의 밀명대로 상하이에서 내탕금을 찾아 독립운동가들을 돕고 멕시코에서 고생하는 한국인들을 다시 데려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내탕금을 찾기 위해 방문한 상하이에서 황제의 예치금이 이미 1년 전에 일본에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907년 일본은 고종 황제가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의 여비를 마련해 주었다고 판단해 황제의 비밀 자금에 대해 탐문했고 예치금의 존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일본은 독일 공사와 덕화은행에 고종 황제의 의도로 예치금을 인출하겠다는 거짓 확인 서신을 보냈는데요. 이후 1908년 4월 통감부가 독일 공사에게 고종 황제의 어세가 찍힌 인출 청구서가 확보되었으니 돈을 통감부로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해당 인출 청구서를 받은 덕화은행은 고종 황제와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본이 날조한 서류만 확인한 채 곧바로 예치금을 2번에 걸쳐 지급했던 것입니다. 호머 헐버트 박사가 찾아오고자 한 고종 황제의 내탕금은 대한제국과 한민족을 위해 사용하고자 했던 중요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불법적으로 탈취된 이후 해당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행방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고종 황제로부터 받은 예치금 관련 자료와 일본의 고종 황제 예치금 불법 인출 관련 서류들을 모은
고종 황제 예치금 진상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신이 죽게 되더라도 이후 후손들이 예치금을 꼭 찾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기까지 했습니다. 1948년 오랜 시간 동안 자신과 인연이 있던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헐버트 박사가 쓴 편지에서도 도둑 맞은 내탕금을 이자와 함께 꼭 돌려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헐버트 박사 사망 후 전달된 헐버트 박사의 자녀들 서신에서도 헐버트 박사는 이 돈을 찾아 전액을 한민족에게 돌려주길 바란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을 정도로 고종 황제의 마지막 밀명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헐버트 박사 소유의 내탕금 서류들은 외교부에 전달되었으나 이후 진상조사 작업이 착수되었다는 기록만 있을 뿐 조사 과정 및 결과, 후속 조치에 관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모아온 헐버트 박사의 자료는 정부의 고문서 창고에 잠들어 있으면 여전히 고종 황제의 내당금 행방은 미지수로 남아있는데요. 이에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는 호머 헐버트 박사의 못다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그가 되찾고자 한 고종 황제의 내탕금에 대해 알리고 환수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글로벌 캠페인에 착수합니다. 국민과 전 세계인에게 고종 황제의 내탕금과 내탕금 환수를 위한 헐버트 박사의 노력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SNS에 배포하고 대국민 정책 사이트인 울림과 글로벌 청원 사이트인 브릿지아시아에 내탕금 관련 청원을 게시했습니다. 고종 황제의 내탕금에 대해 알리고 환수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2023년 9월 1일 일본은 첨단 반도체 제조 산업의 부활을 꿈꾸며 홋카이도의 라피더스 공장 기공식을 진행했습니다. 라피더스는 일본 정부가 삼성전자와 TSMC를 따라잡겠다며 일본 산업계와 힘을 합쳐 설립한 반도체 공장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24년 8월 홋카이도에는 사흘 연속 6.8의 강진이 발생했고 일본이 야심차게 추진한 반도체의 부활의 상징 라피더스 공장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반도체 공장을 언제 다시 가동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100년에 한 번씩 일어난다는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혹시라도 쓰나미로 쓸려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근로자들까지 대피할 정도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라피더스에 대해 3,300억엔 약 3조 원이란 거액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는데 공장을 지어도 하필 지진 지역에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천문학적 자본이 투입된 라피더스가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 일본의 반도체 부활의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이 드러나면서 일본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금 문제로 목표로 했던 이나노 양산의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초에 라피더스는 2025년까지 2조 엔이 필요하고 2027년까지 3조 엔이 필요하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금융기관들은 과연 라피더스가 2027년까지 이나노 양산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시하면서 추가 투자는 난감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라피더스를 추진한 기시다 총리의 퇴진이 기정사실이 됨에 따라 라피더스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민간 기업을 위해 정부의 보증제도를 만드는 게 너무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큼 라피더스에 대한 금융 지원에 문제가 많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라피더스는 최근 일본 정부에 9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미 8조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았고 뚜렷한 성과도 없는 기업이 말입니다. 아무리 자국 기업이지만 이쯤 되면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도 정말 뻔뻔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텐데요. 라피더스는 미국 IBM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회로 선폭이 2나노미터에 해당하는 반도체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일본 금융권조차 라피더스는 성과가 전혀 없다며 추가 대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나서 국가가 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라피더스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구상 중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라피더스가 일본 정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해도 TSMC와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반도체 생태계는 소재, 부품, 장비를 비롯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생산 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돼 파운드리 분야 양산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파운드리 경쟁력의 핵심은 양산 노하우지만 일본은 현재 소부장과 낸드 플래시 기업 외에 파운드리와 관련한 첨단 반도체 공정 기술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재가 거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급기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천문학적인 투자가 아직도 이뤄지고 있는 이 와중에 일본 언론들 사이에서 라피더스가 추진 중인 2나노미터 개발 계획조차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매체 현대비즈니스는 세금 8조 7천억 원을 쏟아부은 반도체 회사 라피더스가 대실패할 것 같은 세 가지 이유라는 기사에서 최첨단 2나노 로직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내건 라피더스의 꿈은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라피더스에 대해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대부분 28나노급 레거시 반도체로 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특수 반도체인데 현실적으로 28나노에서 2나노 이하 최첨단 회로로 건너뛰어 기술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일본 내부의 서조차 바로 최첨단 공정으로 점프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일본이 지금 아무리 투자해도 2035년 일본의 시장 점유율은 거의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첨단 반도체 양산에는 고도화한 기술과 함께 수율 즉 완성품 비율 안정성이 필수 요소로 꼽히는데 이것이 그렇게 단기간에 돈만 쏟아붓는다고 해결되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반도체 설계 분야는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일본 정부가 소자, 제조 기술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피더스를 비롯해 기술연구조합, 최첨단 반도체 연구센터 LSTC가 설계 쪽에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이유인데요. 그런데 라피더스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큰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반도체 산업 부활을 노리는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들로 꾸려진 반도체 합작회사, 정부와 산업계가 천문학적 지원금을 투입하고 있는 회사라는 수식어가 무식할 정도로 라피더스 최고 경영진은 고령이었습니다. 일본 매체인 현대비즈니스는 라피더스의 최고 경영진 고령화 문제를 꼬집으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히가시 테로 라피더스 회장과 코이케 주뇨시 CEO는 모두 70대로 반도체 현업에서 물러난 지 오래된 인사들이다. 라피더스가 2나노 생산에 성공한다 해도 양산 실적이 없어 글로벌 고객사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경영자는 퇴역병인 70대인데다 현장 경험도 부족하다. 기술 혁신이 빠른 반도체 업계에서 70대 콤비가 최첨단 반도체를 양산해 세계 1위로 올라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이끌긴 무리가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반도체 산업 트렌드 및 기술 경쟁에서 안 그래도 뒤처진 상황인데 설계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간 초미세 공정 개발 양산 과정을 퇴역병인 70대 경영인들이 빠르게 이끌 수 있겠느냐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 매체가 지적한 라피더스의 또 다른 리스크는 초미세 공정 기술력 부재였습니다. 현재 파운드리 업계 최선단 공정인 3나노를 양산하고 있는 곳은 업계 1위인 대만 TSMC와 삼성전자 단 두 곳에 불과합니다. TSMC와 삼성전자 모두 2025년 중 2나노 양산을 시작합니다. 반도체 양산을 위해선 안정적 수율 관리 등이 필수인데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기술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파운드리 업력이 오래된 TSMC와 삼성전자조차 초미세 공정 생산성 한계 극복은 최대 난관으로 평가될 정도입니다. 또한 이 매체가 꼽은 세 번째 이유는 삼성전자와 함께 TSMC도 2나노부터 반도체 미세화로 인한 누설 전류를 줄이기 위해 차세대 트랜지스터 기술인 게이트-올-어라운드 GAA를 적용할 예정인데 라피더스는 기존 핀페핀 FET뿐 아니라 GAA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현대비즈니스는 2000년대의 첨단 로직 반도체에서 손을 뗀 일본은 GAA는커녕 핀펫조차 알 수 있는 기술자가 거의 없다. 라피더스는 GAA를 배우기 위해 IBM의 최첨단 반도체 연구개발 거점인 올버니 나노테크 연구단지에 100명의 기술자를 유학 보냈지만 이들의 평균 연령은 50세가 넘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라피더스가 2나노 생산에 성공한다 해도 양산 실적이 없어 글로벌 고객사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고객사인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들의 주문을 받아
칩을 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 특성상 고객사 확보 여부에 따라 실적이 크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매체는 경영자는 퇴역병인 70대, 현장도 경험이 부족하고 양산은 어려운 데다 성공해도 구매자를 찾을 수 없다. 이 프로젝트에 1조엔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경제안보라는 이름 아래 반도체 산업이 정관계의 이권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팩폭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은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지진의 위협을 보고도 이나노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도 무지성으로 홋카이도에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스요시 고이케 라피더스 CEO는 홋카이도 해안가를 따라 칩 제조 클러스터를 세워 실리콘밸리와 크기 면에서 대적할 수 있는 홋카이도 밸리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는데요. 일본 최고 재생에너지 생산지이자 수자원이 풍부한 홋카이도가 칩 르네상스 혁신의 이상적인 장소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데다가 더 큰 문제는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라피더스의 직원 수는 200명에 불과한 반면 TSMC의 직원 수는 7만 3천 명 이상입니다. 한화 10조 원의 투자를 받은 라피더스의 실체는 기술도 없고 인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라피더스에 남은 것은 70대 CEO, 언제 지진으로 무너질지 모르는 공장 건물 뿐입니다. 이쯤 되면 라피더스의 반도체 부활 프로젝트는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라피더스의 고이케 CEO는 오는 2030년쯤에는 홋카이도 밸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이것이 자신감인지 비현실적인 꿈인지는 이미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러고 있는 사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요 지역별 매출 현황 가운데 중국의 매출은 급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매출은 32조 3,452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2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SK하이닉스의 중국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8조 6,06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인공지능 AI 기술 개발을 위해 한국산 고대역 폭메모리 HBM을 사재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이나노에 집착하는 동안 중국은 한국산 반도체 사재기에 나서는 상황인데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돈을 쓸어담는 모습을 보며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던 일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처럼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맹활약하고 있다는 소식을 한 가지 더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외신들도 한국인들의 행보가 경이롭다라며 굉장한 극찬을 쏟아내기까지 했는데요. 과거 런던 첼시 왕립병원의 한국전 참전 용사를 전담하는 필립 셰년 소령이 한국을 향해 전했던 말이 있습니다. 첼시 왕립보훈병원에는 여러 전쟁과 전투에 참전한 참전 용사들이 있다. 하지만 꾸준히 기회가 될 때마다 찾아와 감사를 전하는 건 한국이 유일하다. 실제 한국은 6.25 전쟁 당시 도움을 받은 여러 국가의 은혜를 갚는 나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극찬을 받기까지에는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얼마 전 6.25 전쟁 참전국 각국의 외신을 통해 이러한 노력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고, 과거 80년대와 90년대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었던 일본이 대만 TSMC와 손을 잡고 매우 빠르게 반도체 부활의 속도전을 내고 있는데요. 최근 TSMC의 첫 번째 일본 내 공장인 구마모토 공장이 착공한 지 20개월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가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하지만 최근 한국의 삼성전자가 발표한 실적과 압도적인 기술력에 일본 정부의 수조 원대 지원금으로 한국을 꺾으려던 대만 TSMC는 건국 과정부터 상당히 위태로웠던 대만은 국가적 역량을 반도체에 총동원하여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중 파운드리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에서 1위를 기록하던 한국의 삼성전자가 지난 2017년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분야에 진출하면서 업계 2위로 올라섰고 대만을 추격 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TSMC는 위험한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상 전례 없던 해외 공장을 일본에 짓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이는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의 의견과도 상반됩니다. 모리스 창은 대만이 지정학적으로 위태로운 것을 알았으며
대만에 반도체가 없다면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반도체 없는 대만을 지켜줄 이유도 명분도 없어졌기에 TSMC 경영에서 물러나는 그날까지 절대로 해외 공장은 추진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공급망 이슈를 겪으면서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미국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이제는 일본 현지 미국보다 큰 규모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내 TSMC 공장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빼앗긴 반도체 주권을 되찾고자 수조 원의 지원금을 투자해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했고 구마모토 공장을 짓는 데는 안전 설계 기준에 따르면 최소 60개월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일본 정부의 재촉과 TSMC 측 인력으로 5년이 걸릴 공장을 불과 20개월, 1년 8개월 만에 완공시켰다는 것인데 정상적으로 지었다면 5년 이상 걸릴 공장을 짧은 시간 안에 완성시켜서 모든 안전 설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각종 매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올해 초 반도체 장비 반입과 설치가 완료됐고 시험 생산도 시작한 만큼 올해 하반기 내로 월 6만 장 수준의 웨이퍼를 양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키옥시아 라피더스 르네사스부터 후지필름과 도쿄 일렉트론까지 일본 정부 지원금을 등에 업은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 공장을 연달아 지으면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대만에 진도 7 수준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TSMC 반도체 공장이 완전히 멈춰버렸고 현재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완전 복구가 멀어져 버린 상황에 이 같은 지진대 위에 속한 일본의 반도체 공장들은 더욱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공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도 3 이상의 지진이 연간 1200회 이상 발생하며 강진이라고 평가되는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연간 120회 이상 일어나기 때문에 3일에 한 번꼴로 반도체 장비가 멈춰버릴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반도체 공장이 잠깐만 멈춰도 그동안 생산되던 반도체를 전부 폐기해야 할 만큼 미세하고 까다로운 완성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이 몇 분만 멈춰도 최소 피해액이 수백억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있습니다. 이번 대만 지진으로 인한 TSMC의 피해액도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았지만 증권사들은 최소 800억 원대에서 수천억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으며 피해액도 피해액이지만 현재 건설 중인 이나노 공장의 건설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향후 이나노 생산 계획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며 대만이 자랑하던 최신 내진 설계가 적용된 타이중팹 15의 경우도 수시간 동안 가동이 중단되었지만 여진이 반복되고 있어서 정상 가동까지는 아직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진과 여진이 반복되는 와중에 생산된 반도체들이 제대로 된 성능을 내는 양품이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만 내 마이크론 D램 생산 공정은 글로벌 생산량의 15%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진으로 인해 대량의 웨이퍼 불량이 발생하였고 공정 라인 시스템에도 정비가 필요한 결함이 확인되어 향후 2주 정도는 정상 가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만 반도체 공급 라인에 문제가 계속되자 대만 내 반도체 업계에선 고객사들과의 D램 납품 가격 협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고 정상 가동 이후에 다시 납품가를 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반대로 현재 한국의 반도체는 일복이 터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20년 전부터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세계 최고 수준의 내진 설계 기준을 잡고 건설하였으며 TSMC가 1년 8개월 만에 공장을 건설한 것과는 다르게 세계 최고의 건설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5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반도체 생산 라인을 건설 중이며 여기엔 세계 최고 수준의 내진 설계가 적용되어 있고 이번에 대만에서 발생한 강진인 진도 7 수준은 가분히 버틸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급하고 빠르게 끝낸 TSMC의 공장에는 이런 수준 높은 내진 설계 기술력이 적용되었다기보단 정부의 안전 점검을 통과하기 위한 수준이
1차원적인 내진 설계가 적용되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의 이번 2024년 1분기 단 3개월 동안의 매출은 71조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을 달성하며 시장 예상치를 압도적으로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931%가 증가하는 어마어마한 실적을 기록한 것인데요. 여기에 2분기 전망치는 더 좋을 것이란 시장의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TSMC의 가동 중단 사태로 인한 반사 이익과 더불어 언제 정상 가동이 될지 모르기에 반도체 가격 협상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사실상 제조사가 부르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생산자가 갑이 된 상황이라는 것이며 TSMC는 이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반면 삼성은 TSMC로 인해 이런 수혜를 누리게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 내 최대 고객사들은 TSMC의 지리적 지정학적 위기로 TSMC에게 주문하던 물량을 삼성으로 나누기 시작하면서 위기 관리를 시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투자의 대가로 알려진 워렌 버핏도 수개월 전에 이미 TSMC의 주식을 대부분 매각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TSMC에게 찾아올 위기 상황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현재 평택 지역에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에 있는데 다른 지역도 아니고 평택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밖에 있어서 유사시에도 무리 없이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며 두 번째로 미군이 세계 최대 규모로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 평택이기 때문입니다. 평택 주한미군은 각종 전략 자산을 동원해 동북아시아 지역을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있고 평택 주한미군을 타격하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면 먼저 포착하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스텔스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조기경보기부터 유사시 항모까지 입항이 가능한 평택항을 끼고 있어 미국 정부는 80년대 후반부터 주한 미군 기지의 중심을 평택으로 옮기려는 계획에 착수했고 최근 들어 완전한 이전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오산 공군기지까지 근처에 있어서 군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안전한 지역이 평택이 될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수출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공장 부지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TSMC의 대만과 삼성의 대한민국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중국과 대치 중인 대만과는 다르게 한국은 세계 5위 수준의 군사력을 가지고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충분한 능력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미군까지 동원이 가능하지만 대만은 중국과 충돌 상황이 생기더라도 미국이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조차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며 반도체 기술력과 생산 능력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중국은 대만을 손에 넣으면 자동으로 반도체 기술력과 생산 능력까지 손에 넣게 되고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까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고 있기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TSMC 주식을 거의 다 정리한 이유도 중국과의 군사적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대만이나 일본처럼 지진이 난다고 해도 세계 최고 수준의 내진 설계 기술력으로 인해 생산 라인과 공정을 지킬 수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안전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되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실적이 크게 좋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선 일제히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이번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에 탑재되는 HBM이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삼성의 HBM 12단 실물 제품에 서명을 남기면서 기대가 크다고 언급한 상황에 한국의 SK하이닉스가 독식하던 HBM 시장 경쟁 구도가 또다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글로벌 매체들은 한국의 반도체 경쟁자는 대만이 아니라 한국 자신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대만의 지진과 더불어 지정학적 리스크와 여기에 일본이 대만과 손잡고 한국의 반도체를 뛰어넘으려다 오히려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한국의 반도체는 세계 최고 기술력을 앞세워 폴란드 정부가 한국형 원전 2기 도입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원전 수출을 둘러싸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웨스팅하우스가 압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폴란드가 한수원에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23일 폴란드 언론들은 일제히 PPEJ가 폴란드 환경부에 한국의 원전 APR 1402기 건설에 대한 사업 추진 결정 신청서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PPEJ는 폴란드 민간발전사 제팍과 폴란드 전력공사 PGE가 한국과의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50%씩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 합작법인입니다. 한수원은 작년 10월 제팍 PGE와 폴란드 퐁투누프 지역에 원전 2기를 짓는 협력 이항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사업 추진 결정 신청서를 폴란드 환경부에 제출했다는 것은 원전 건설에 대한 국가 차원 승인 절차의 첫 단계를 밟고 있다는 뜻입니다. 승인을 받은 회사만 부지 선정이나 환경평가, 건설허가 등 추가 승인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웨스팅하우스에 딴지 걸기 때문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보이던 한국의 폴란드 원전 수출은 목표 지점을 향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간 셈입니다. PPEJ는 90일 안에 환경부 승인을 받고 후속 절차를 진행해 예정대로 2035년 퐁투누프 원전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와 관련해 야체크 사신 폴란드 국유재산부 장관은 SNS에 폴란드 에너지 독립을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해 한국의 폴란드 원전 사업 진출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폴란드로의 원전 수출 사업이 사업 타당성 조사 등 기초적인 작업을 진행하지 못한 이유는 미국의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원전이 자사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분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폴란드가 행정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한국 원전을 도입하고 싶다는 의지가 그만큼 큰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폴란드가 웨스팅하우스의 한수원과의 중재를 빨리 매듭짓고 원전을 건설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압박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지난 4월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한국 원전이 폴란드에 지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폴란드 같은 법치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술 채택을 검토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며 한국이 자기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자로가 자사 디자인과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돼 만일 다른 나라에 이 기술이 수출된다면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에너지부 DOE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소송까지 제기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자국에서 짓기로 한 원전 중 6기를 미국에 발주하고 이와 별도로 24기의 추가 원전 건설을 한국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한국이 맡게 될 폴란드 원전 사업 규모는 최대 300억 달러, 약 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자로는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미성숙한 기술이다. 폴란드가 원전 건설의 속도를 내고 싶다면 웨스팅하우스 기술인 APL만 유일한 선택이다. 라며 한국이 추진 중인 폴란드 원전 건설 사업마저도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겠다는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주장과 달리 폴란드 원전 프로젝트 수행에는 장애물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원전 수출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기술 수수료를 받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한수원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UAE에 원전을 수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에 기술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했는데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기술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번 분쟁 역시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폴란드가 이처럼 한수원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폴란드가 원하는 건 한국과의 협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폴란드는 한국의 방위 산업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대량 구매하는 것은 물론 산업 분야에서는 초대형 화공 플랜트 준공과 대규모 석유 화학 플랜트 프로젝트까지 전방위적 협력을 진행 중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로부터 북쪽으로 약 460km 떨어진 폴리체에서 진행 중인 폴리머리 폴리체 탈수 소화 공정 폴리프로필렌 플랜트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연간 40만 T의 PP 생산 시설과 부대 인프라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만 총 1조 5,400억 원에 달하고 총 면적이 축구장 약 55개를 합친 크기인 약 12만 평에 이르는 폴란드 최대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인데요. 현대 엔지니어링은 2019년 폴리머리 프로젝트를 따내 플랜트 선진 기업이 즐비한 유럽에서 한국 기업이 대형 화학공업 플랜트 프로젝트를 따낸 새 역사를 썼습니다. 그동안 국내 건설업체들은 유럽에서 교량, 터널 등의 토목 분야와 자동차, 타이어, 전자 기업들의 공장이나 업무용 건물의 건설 프로젝트를 맡았지만 이처럼 대형 화학공업 플랜트를 유럽에서 따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머리 프로젝트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폴란드는 자국 내에서 자동차 내외 장재, 인공섬유, 각종 생필품 등 산업 분야에서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 사용되는 기초 소재를 얻을 수 있게 되고 향후 수출을 통해 폴란드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현대 엔지니어링과 폴란드의 협업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1년 6월 현대 엔지니어링은 폴란드 최대 규모의 국영 정유기업 PKN 올렘 ORLEN으로부터 총 사업 규모 4조 1천억 원가량의 PKN 올레핀 확장공사 프로젝트의 설계 및 시공 사업까지 수주했습니다. 올레핀 프로젝트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2019년 수주한 폴리머리 플랜트 사업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대 엔지니어링이 지속적으로 추진한 기본 설계 연계 EPC 수주 전략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기본 설계 역량은 유럽 및 미국의 선진 엔지니어링 기업들의 강점으로 부각되어 있었지만 이제 한국 기업들도 기술력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현대 엔지니어링에 계속되는 폴란드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로 한국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체의 기술력과 수행 능력이 입증됨에 따라 진입 장벽이 높았던 유럽 지역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를 발판으로 한국은 대규모 화학공업 프로젝트를 연달아 수주함으로써 유럽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은 물론 폴란드 정부가 이번에 웨스팅하우스의 견제로 지지부진하던 한국형 원전 2기 도입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한수원의 시선은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가 있습니다. 체코는 오는 10월 2일까지 신규 원전 사업 후보로부터 최종 제안서를 받습니다. 체코 원전 신규 사업은 한국의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프랑스 전력공사 EDF의 3파전을 좁혀졌고 오랜 장고 끝에 내년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체코 정부가 러시아와 중국 기업에 대해 입찰 배제 결정을 내려 한국, 미국, 프랑스 세 나라로 압축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회사 약 200곳과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협력을 모색해왔습니다. 체코는 이번 신규 원전 사업에 자국 기업이 최소 60% 이상 참여하길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수원은 지난 5년 동안 약 200곳의 잠재 파트너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고 이어 38개 회사와 에너지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코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앞세워 원전 수주의 승부수를 보려는 전략입니다. 한수원은 원전 건설 기술과 보안, 프로젝트 관리, 가격 측면에서 한국이 가장 매력적일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 건설을 통해 한국의 원전 건설 능력과 보안, 프로젝트 관리 기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수원은 체코 원전의 목표 일정을 맞출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체코 전력공사 시리즈의 자회사 EDU-2와 5년 동안 협력한 만큼 2036년까지 두코바니 5호기를 지을 수 있다고 자신있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원전 수출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아레바의 원전이 한국 원전보다 23배 비쌌습니다. 또 프랑스 아레바가 핀란드 올킬로오토 원전 건설을 13년 지연시켰고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보글 원전 건설을 6년 지연시킨 데 반해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을 적기에 준공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수출의 경쟁력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잘 갖춰진 원전 산업 생태계와 건설 능력에서 나옵니다. 한국은 12년에 원전 1기씩을 꾸준히 건설해왔고, 그래서 원전의 설계 시공기자재, 부품 건설 검증, 시운전, 운전 등 원전 건설 전 과정의 인력이 고르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프랑스 3파전으로 좁혀진 지금 체코가 원하는 납기일에 맞춰 원전 건설을 완벽히 해낼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자신하는 것입니다. 올해 초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폴란드와 체코의 산업에너지 분야 장관급 인사들과 다보스 포럼에서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원전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경제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팀 코리아는 가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원전 협력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 유럽의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달성에 기여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원전 수출 영토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을 방해하는 유일한 장애물은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입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및 압박까지 무시하고 한수원의 손을 들어주면서까지 자국 내 원전 건설의 속도를 내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체코 역시 두코바니 원전 건설에 한국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란드라는 선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